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찬바람 불면 배당주를 담으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상 우리나라 상장 기업은 12월 결산 법인들이 대부분이라서 12월 말 기준으로 주주 명부를 확정하고 그 주주들에게 이듬해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이맘때가 되면 슬슬 배당주를 사두는 게 좋다는 건데요. 정부가 지금 같은 주식 배당 방식에 좀 변화를 주려고 한다는군요.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이런 부실채권을 영어로 NPL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NPL이 원금보다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영문인지 이 얘기도 좀 들어보겠고요. 최근에 국제 금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챙겨서 들어보겠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한국경제신문 이슬기 기자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주식 배당하는 제도를 좀 바꾸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네, 금융위원회가 주식 배당 제도를 올해 안에 바꾸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건데요. 현재 배당 제도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배당을 언제 줄지 모른 채로 얼마 줄지 모른 채로 투자자가 배당주를 사야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얼마나 배당이 나올지 모른다. 예. 상장사들이 배당을 줄 때는 12월 마지막 거래일, 보통 이게 12월 30일이 되는데 네. 이날 주식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줍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고 싶어서 이날 주식을 사도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이 시점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는 연말이 지나고 1월 말쯤에 이사회가 배당을 얼마 주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네. 이 발표안을 3월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고 나야 최종 배당금이 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대부분 올해는 이 회사가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쯤 배당을 주겠지? 하면서 배당금을 예상을 해서 연말에 주식을 사는데요. 대체로는 작년에 얼마 배당했는지를 많이 참고하죠. 예, 그렇습니다. 막상 근데 1월에 발표된 배당금이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경우도 적지가 않았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물건을 살 때도 이게 얼마인지 알고 사는데 배당을 받으려고 배당주를 사는데도 얼마 주는지 모른 채로 사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둘째는 배당을 너무 늦게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월 주총에서 배당금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통장에 꽂히는 거는 한 달 반이 더 지나야 하거든요. 거의 5월. 예, 그렇습니다. 5월에 돈 쓸 일 많기 때문에 반갑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12월 말에 배당을 받겠다고 주식을 사봐야 4월 중순 5월에나 배당을 받으면 이게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배당 제도를 손보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듣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네요. 있긴 있는데 갑자기 바꾸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불편함을 좀 바꿔보려고?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닌데, 물론 모든 제도의 개선이라는 건 그렇긴 합니다만 좀 다른 생각도 좀 들어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불편하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많았는데 최근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의 기업들이 돈도 잘 벌고 참 좋은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제 고질적으로 저평가받는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배당 제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배당을 꼬박꼬박 많이 주면은 사람들이 좀 주식을 꾸준히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샀다 팔았다 해서 매매 차익만 노리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당 제도는 배당금을 발표하기 이전에 투자한, 즉 과거의 주주들을 위한 걸로 짜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배당을 받는 시점에는 이미 주식을 팔고 나간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배당금을 얼마로 발표를 했든 이 사람들은 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더 배당을 올릴 필요성도 적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배당금을 정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 짓는다면은 배당금이 더 높아질수록 투자자가 몰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더 배당을 올릴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12월 말 기준으로 배당금을 드리긴 드릴 건데 얼마를 드릴지를 이듬해 발표하는 게 아니라 10월이나 12월쯤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예, 12월 말에 이렇게 확정을 한다면 그런 거고요. 예. 뭐 이제 12월 말이 안 될 수도 있죠. 그 후에 이렇게 주주명부를 확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 기준으로 배당 줄지도 그때 탄력 있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이랑 일본만 이렇게 하는 좀 특이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배당이 얼마 나올지 모르고 연말을 지나고. 예, 그렇습니다. 이듬해 주총에서 결정이 되면 도대체 언제 들어온다는 거야? 하고 까맣게 있다 보면 한 5월쯤 가까워지면 옛다 하고 배당금 주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주식을 샀다가 이 배당을 받았던 거지? 한참 또 들여다봐야 되는. 예, 이게 일본 제도를 한국이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뭐 이걸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워낙 불편해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정부도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끔 추진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연초에 MSCI가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안 올리면서 한 얘기 중 하나가 배당금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맞물리면서 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바꾸면 뭘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제도가 달라져요? 아마 미국을 많이 참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미국의 경우는 배당을 주총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이사회가 혼자서 결정을 합니다. 예. 해당 분기의 순이익이 얼마인지 딱 확정이 되면은 이사회가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 배당금은 얼마 줄 건데 다음 달 며칠에 주식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며칠 날 통장에 꽂아줄 거야라고 투자자들한테 딱 선언을 합니다. 주총을 안 하고 그냥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투자자가 배당을 많이 주네 싶으면은 그때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배당을 선언을 하고 실제 통장에 꽂히는 기간도 한 달 반 정도로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제도 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사회 혼자서 배당금을 결정하는 건 좀 그렇다.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이 경우엔 유럽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총에서 배당을 결정을 하는데 예. 배당을 받을 주주들은 주총 끝나고 가까운 날로 정하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배당을 해주려면 한 12월 초나 뭐 11월 말쯤에 주총을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오늘 주총 열어서 배당을 결정하면은 앞으로 10일 후에 주식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배당이 발표 났을 때 많이 주네라고 하면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별로 안 주는구나 하면 주식을 팔 수도 있게 해라. 항상 지나간 다음에 이런 사람들 기준으로 배당 얼마 드릴게요라고 늦게 발표하지 말고. 예. 그 얘기군요. 그러려면 뭐 법을 좀 건드려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지금 상법에는 명시적으로 배당받을 주주를 배당금 발표 전에 먼저 확정하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상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사들이 혹시나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지금 방식으로 배당을 주고 있는데 예. 앞으로 연말까지 정부가 이 여지를 없애서 보다 명확하고 빠르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배당을 좀 더 많이 하면 주가가 꽤 오르고 선진국 증시가 될 거라는 지적은 꽤 있었는데 사실 배당을 자주 안 주는 이유는 이런 제도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버지 회장님이 배당을 100억 원 받으시면 실제로 세금이 50%니까 이슬기 기자님이나 전화 배당 받으면 그렇게 많이 안 떼지만 이게 종합소득세를 떼니까 거기서 세금이 50%. 그걸 아들 부회장한테 나중에 상속하면 거기서 또 상속세가 50%. 그러니까 회사 돈 100억을 회장님 아버지한테 배당을 해주고 나면 결국은 아들한테 몇 년 후에 갈 건데 25억만 가니까 굳이 배당하지 말고 회사에다 남겨둔 상태에서 이 회사를 물려주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하는 건데 이런 걸 고쳐서 선진국 증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편한 게 있었으니 바꿀만 하긴 하네요. 이렇게 되면. 박 작가님, 네. 요즘 국제 금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 가격이 지난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뒤에 안전자산으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쭉 올랐는데 3월 초에 트로이 온스당 290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4월부터 지금 6개월 연속 하락해서 지금은 230만 원 정도입니다. 예. 대략 한 20% 정도 하락을 한 건데 가격 하락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금값이 6개월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는 건 좀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실물금을 보유하려면 뭐 부가세, 수수료 이런 15% 정도의 거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실물금보다는 금융상품으로 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요 금 투자 상품들의 가격도 계속 하락세입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요즘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좀 안 좋기도 하고 네. 또 이런저런 뭐 어려운 때가 되면 안전자산 수요로 금값이 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플레가 높게 나타나면 또 인플레 해지하는 데는 금이 최고야 이러면서 그렇죠. 금값이 오르기도 했는데 네. 요즘은 왜 금값은 떨어진답니까? 사실 금값이라는 게 얼마면 적당합니까? 라고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에게 물어봐도 대답이 제각각입니다. 그런 건 없죠.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모나리자 없으니까요. 그림 한 장이 적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과 같겠죠. 네, 제 대본에는 피카소의 그림으로 돼 있는데 네. 사는 사람이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인 거고 예.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금값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왜 오르느냐 왜 떨어지느냐 하는 건 늘 다양한 해석이 붙게 마련이고 그 해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나중에 돼서야 그때 가서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나온 해석은 그냥 이런 겁니다. 미국 국채 이자가 올라서 그렇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금은 갖고 있다가 그걸 팔아서 차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예. 그게 확정 수익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 국채는 국채 중에서도 안전한 국채로 꼽히는데 올해 계속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금은 갖고 있어봐야 이자가 안 붙는데 그렇죠. 비슷하게 안전한 국채는 이자를 저렇게 많이 주니 네, 저쪽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금 투자를 덜 하게 되고 그러니 금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킹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요 킹달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예. 금은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의 몸값이 올라가면서 금을 사는 비용이 올라간 것도 영향이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달러의 경쟁자인 금의 경쟁자인 달러. 네. 이제 이런데 요즘엔 달러가 워낙 네. 인기가 높으니까 금이 비실비실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근데 달러가 몸값이 안 높을 때도 비실비실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금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해석이 붙기 마련인 네. 거죠. 사실은. 예, 금 얘기에 나온 김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을 좀 갖고 있죠. 예, 사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은행은 금이 지금 한국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영국에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던데. 영국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예. 요건 그냥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네.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좋을 거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이 장부상으로 대략 47억 9천만 달러. 지금 환율로 하면 대략 한 6조 6천억 원 원치 정도 됩니다. 예. 무게로는 대략 한 104톤 정도 되고요. 금괴 개수로는 대략 10,000개 정도 됩니다. 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네. 8,000톤 정도 갖고 있고요. 2등이 독일인데 독일이 한 3,300톤 정도. 우리는 100톤. 네, 우리는 100톤. 우리는 좀 소박하게 갖고 있는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걸 한국은행에 보관하지 왜 굳이 멀리 있는 영국에 보내서 거기서 보관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은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처럼 이자나 배당, 월세를 못 받잖아요. 예. 그냥 바라보면서 저게 금이구나 하고 마음이 뿌듯한 거 말고는 딱히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가지고 있는 금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데 금 거래 시장이 가장 발달한 곳이 영국이거든요. 예. 여기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투자자들이 금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금을 팔고 몇 달 후에 그만큼을 다시 채워넣는 거래를 많이 합니다. 금 공매도 네, 금 공매도죠. 예, 예. 이때 금을 팔려면 실제로 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빌려와야죠 어디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영국 거래시장에서 저기 한국은행님 님들이 갖고 있는 금 좀 한 2달만 빌려주십시오. 금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님들은 계속 들고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제가 좀 빌려가서 팔았다가 2달 후에 다시 채울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래요. 근데 어쩌죠? 저희 영국까지 배에 실어 보내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요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빌려가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다 영국 근처에다가 그렇죠. 금을 맡겨놓으면 네. 그냥 영국 중앙은행이 보관을 해두는 겁니다. 물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데 예. 참고로 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이요 외환 보유액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8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한 607조 원 정도 되니까 예. 외환 보유액이 한 1% 정도를 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예. 다만 외환 보유액에서 금 가격은 매입할 때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하. 금 시세가 변한다고 해도 외환 보유액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산 재평가를 안 하는군요. 네. 여기서는. 대신에 예. 팔 때는 그런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팔 때는 어쨌든 시세로 팔긴 합니다. 팔고 네. 팔고 나서 들어온 건 또 외환 보유액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관을 영국에다 하면 그렇게 중간중간에 빌려주면서 이자가 아니라 이제 임대료. 받는 게 쏠쏠하니까 네. 그냥 거기다 보관한다. 네. 그럼 영국은 보관료를 따로 받습니까? 받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예. 보관료는 금괴 한 개당 0.04달러 정도 합니다. 1년에 1일입니다. 하루에. 예. 한국은행이 10,000개 정도 보관을 맡기고 있으니까 4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55만 원 정도가 하루 보관 비용입니다. 하루에 55만 원. 1년으로 치면 대략 한 2억 원 정도를 보관료로 내는 셈인데 거의 뭐 좋은 호텔에서 자는 그런 돈이네요. 55만 원 뜨면. 네. 근데 중간에
대여를 해주면 예. 대여 기간 동안은 또 보관비를 안 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2억 원보다는 조금 내는 거긴 합니다. 다만 금 빌려주고 받는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예. 이걸로 보관료를 내고도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안 납니다. 참고로 임대료는 단기 시중금리 정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국에다 보관합니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사실 내심은 영국이 더 안전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이게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요. 전쟁 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비상금으로 쓰고 우리나라가 또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다른 나라 가서 임시정부 세우고 그래야 될 수 있는데 네. 그때 금이 영국에 있어야 안전하지.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그게 비상금입니까? 네. 라는 거죠. 네, 역사적으로 그랬었어요, 사실은. 비상금은 어디 남 모르는데 숨겨놔야지. 바지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그 비상금 아니죠. 네. 그런 생각도 한 것 같고. 김현우 소장님, 네. 최근에 NPL이라고 하는 부실 채권들이 이게 원금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NPL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이 뉴스가 이해될 것 같은데요. 네, 부실 채권인데 부실 채권이라고 한다면 연체가 시작된 채권. 근데 연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은 거? 그렇죠. 못 받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늦을 수 있잖아요. 제 날짜보다. 예. 그런데 그게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이걸 부실 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 기준이 있긴 한데 뭐 5단계로 구분되는데 그중에 중간 이하,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하는데 중간 이하로 이런 것들은 부실이다라고 분류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은행에서 이런 부실 채권들을 갖고 있으면 은행은 어떤 의무를 지냐 하면 그 부실 채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현금을 또 따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채권을 내가 100만큼 갖고 있다. 그러면 20만큼을 대손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주머니에 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은 못 쓰는 거죠. 친구한테 100만 원 줬는데 친구가 연락이 안 되면 네. 어딘가에서 최소한 20만 원은 갖고 있어야 그렇죠. 아내님이나 남편님이 돈 검사 좀 해봅시다 라고 할 때 그래도 합격이다. 생활비는 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건전성이 안 좋을수록 연체가 오래될수록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선 돈도 돈이고 떼일 돈도 떼일 돈이잖아요. 네. 이자도 못 받고 있는 돈인데 그것 때문에 대손충당금까지 쌓아놓고 있으면 또 그거 쌓아놓느라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 돈으로 또 대출도 못 해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체를 시키느니 차라리 제3자한테 헐값이라도 팔아 넘기는 게 더 이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PL이라는 걸 시중에 팔게 되는데 그러면 이 NPL을 사서 뭘 하냐. NPL 사업자들은 헐값에 산 NPL을 제값에 팔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기면서 이제 수수료를 받거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연체되는 채권을 1,000만 원 대출 약정서를 그렇죠. 안 갚으시니까 네. 안 갚는데 이것 좀 사가세요 해서 800만 원에 사온 다음에 예. 900만 원에 돌려받더라도 이분한테 가서 1,000만 원 다 주시기 힘들면 900이라도 주세요. 하게 되면 요 차익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돌려받을 때까지의 이자와 연체 이자 통상 이제 사실은 돌려줄 상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간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경매로 이 물건을 넘기게 되는데 아하. 그렇게 됐을 때 그 중간에 그 기간 동안의 이자와 또 연체 이자는 다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봤을 때는 수익이 꽤 난다는 거죠. NPL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돈 빌려줬다가 네, 못 받아서 차용증에 써 있는 돈은 빌려간 돈은 1억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5천만 원에도 팔고 뭐 1,000만 원에도 팔고 예, 그렇게 해서 파는 그거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금보다 비싸게 거래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받을 돈이 거기에 써 있는 차용증이 1억인데 1억보다 비싼 가격에 은행으로부터 사온다라는 거죠. NPL 사업자들이. 에잉? 1억을 빌려줬는데 네. 근데 채무자가 못 갚았는데 1억을. 연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차용증 들고 가면 채무자한테 달라고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열심히 받아보시오. 혹시라도 또 갚으면 또 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네. 해서 사가는 게 NPL인데 보통은 헐값에 팔죠.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주고 사오겠죠. 네. 근데 그걸 1억 2천에 사가겠습니다. 그런다고요? 네, 1억 2천까지는 안 되지만 원가보다 더 비싸게, 원금보다 비싸게 지금 거래가 다 받아봐야 되고 있는데. 1억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자와 연체 이자를 포함하게 되면 물론 그거보다는 더 받기는 하는데 네. 손해볼 정도로 사오지는 않죠. 안 사오는 게 나으니까. 왜 그런지 환경을 보자면 NPL을 찾는 수요, 그러니까 NPL 사업자보다 이 부실 채권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사실은 안 좋을수록 이 예. NPL 시장이 호황이잖아요.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테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코로나로 늘어난 저신용차주들에 대한 이 대출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풀렸던 돈이 회수되면서
이 부실이 좀 커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NPL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었어요.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도 전해드리는 적이 있었는데 PF 대출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NPL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거든요. 돈 못 갚는 분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2020년 한 초중순쯤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몇몇 은행하고 증권사들까지 이 NPL 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자회사의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할 준비는 되어 있고 경쟁은 예. 치열해졌죠. 반면에 이제 부실 채권 물량이 생각보다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올해 3분기 은행에서 나온 NPL을 보니까 32%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3,700억 원 정도만 공급이 됐는데 이런 NPL들이 이제 그 은행에서 내놓을 때 그 경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입찰을 해요. 네. 입찰을 하는데 3분기에 은행권 매각 입찰을 보니까 상환받을 원금 잔액 대비 낙찰가액 비율이 101%에서 한 104%. 그러니까 원금보다 원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101만 원을 주고 사온 거죠. 아니면 104만 원이나.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받는 이자 플러스 연체 이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래도 손해는 아니니까. 아니 근데 이분들이 다 제때 갚아줘야 그렇죠. 간신히 이익을 보는 건데 말씀하신 연체 이자든 뭐든 받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연체를 이렇게 오래 하고 계신 분들이 제대로 갚을 리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받아가지고 경매로 넘기는데 그 경매에서 제대로 된 제값을 받아야 네. 된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 수도 없으니까. 예. 근데 이런 현상들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달부터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부실 차질 발생하는 걸 이제 새 출발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예. 도와주겠다. 채권을 상각해주겠다. 그러니까 빚을 없애주겠다, 탕감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규모가 3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NPL 부실 채권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NPL 시장으로 나왔어야 될 부실 채권들이 정부에서 소각을 해주고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원래는 이번 달 말까지 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요거를 또 연장해주지 않겠느냐 6개월 정도.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부족해질 거고. 예, 더 부족해질 거고. 문제는 뭐 NPL 사업자들이 힘들어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실 채권으로 진작에 분류됐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은행의 부실을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돈을 못 갚는 차주들도 경매로 그 물건이 해소되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리고 NPL 사업자들은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다가 쭉쭉쭉 몰렸다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지금과는 반대로 NPL 시장에는 NPL이 넘쳐버리게 될 거고 제값의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면 경매로도 빚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이슬기 기자님, 박사연 작가님, 김현우 소장님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1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